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죠. 교황청에서 이 베네치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비발디라는 신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맨날 음악을 하려고 한다. 작곡하라는 설교는 안 하고 작곡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음악적인 직책을 잘 안 주니까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부속으로 운영하는 소녀원이 있었어요. 소녀원. 소녀원 같은 곳이죠. 소녀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거기에 가서 애들을 악기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머리를 잘 쓴 거죠. 아이들한테 악기를 잘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연주를 시켜요. 연주를 시키니까 뭐 워낙 이제 이분이 또 뛰어난 연주자기도 하고 음악을 너무 수준이 높을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간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아주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고 매주 연주회를 개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음악가, 예를 들어서 바흐 같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음악을 작곡하는 직책을 맡았던 사람 같지 않고 이분은 본인이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성당에 가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애들이 연주를 너무너무 잘해. 근데 들어봤어? 그 신부님이 지휘를 하고 말이야. 가끔 애들이 연주하는 게 신부님 곡이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연주회에 가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의 음악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교황청에서는 안 좋아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음악 활동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기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그만두기 전에도요, 이 교황청에서 몇 번 징계를 내려요. 제발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는 것만 하고 보니까 뭐 계속해서 뭐 설교도 제대로 안 하고 중간에 미사보다 나가서 작곡한다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도를 시켜요. 갑자기 악상이 떠오르면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하나 보면 이제 수녀님이 나와서 물어보시겠죠? 또 신부님 뭐 하세요 지금? 폼을 작곡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그런 사고만 친 건 아니었고요. 뭐 이제 연애도 좀 하셨어요. 신부님께서. 신부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는데 징계가 이런 거였어요. 그때 이제 몇 년 동안 미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본인은 더 좋아했죠. 야, 드디어 나한테 시간이 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유명한 곡들은 대부분 그때 나옵니다. 징계받은 시기에 아주 편안하게 음악을 쓰는 겁니다. 이제 이 음악을 들으면 뭔가 좀 그런 기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해방감? 내 인생에 봄이 났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요. 앞에서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곡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바이올린 협주곡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바이올린의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대부분 바이올린 곡만 썼습니다. 가끔 플룻 곡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다 바이올린 곡만 썼어요. 지금 이분이 활동하는 바로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히 솔리스트가 앞에 나와서 연주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서서 연주하긴 하지만 뒷사람들과 솔로를 병행하기도 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건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고전파 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분리가 좀 돼요. 이런 바이올린 협주곡을 지금 12개를 만들었고요. 그 전에도 많이 만들었지만 이 곡이 들어있는 책에 12곡이 들어있어요. 12곡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앞에 4곡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제목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따로 떼어내서 4개라고 부르는 거죠. 뒤에 곡들 연주 잘 안 합니다. 연주 잘 안 하는 이유는 물론 이게 전체를 연주하는 뭐 말도 안 되게 길긴 하지만 따로따로 연주하는 곡들이긴 해요. 그래도 뒤에를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볼 수 없는 것이 앞에가 너무 유명하니까 다른 거를 안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뒤에 곡에. 가뜩이나 뒤에 곡 관심이 있어서 들어보면 비슷해요. 4개랑 비슷한 멜로디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4곡이 워낙 유명해졌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이 가장 유명한 클래식이 직업이 작곡가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는 이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직업 연주자들이 연주자라는 직업 자체가 확고하게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누가 이분을 보고 아마추어 작곡가라고 한 적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작곡가로 잘 알려지진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을 바흐가 이 사람 뒤에 태어났던 바흐가 비발디를 좋아해서 아 이런 사람의 음악이 있구나라고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악보를 팔아서 내는 수입도 많지는 않았고요. 직업은 음악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베네치아에서 사제를 그만두고 난 이제 음악의 도시 비엔나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음악의 도시는 아니었어요, 사실. 모든 분야의 중심지긴 했지만 어쨌든 큰 도시 비엔나로 가서 지금 거기에 황제한테 내가 지원을 받아서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을 가다가 그 황제는 죽고요. 비엔나에 가서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발디가 머물렀던 곳 뭐 이렇게 비엔나 가시면 현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지만 비엔나에 가도 이 사람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곡을 100곡 이상 작곡한 사람이다. 스트라빈스키라는 현대음악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곡을 100곡 이상. 음악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4개 말고는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비슷한 음악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다 들어봤죠. 완전히 다는 아니고 대부분 다 들어봤어요. 워낙 곡이 많으셔서 이분이 직업이 작곡가가 아니라도 이렇게 곡을 많이 쓸 수가 있구나. 이 정도로 곡이 많긴 합니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기쁨. 아까 들었던 사계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곡은요, 그 12곡 중간에 들어있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곡들 듣다 보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음악은 아닌데, 좀 이렇게 시작하다가 좀 변형되는 그런 곡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합창곡입니다. 바람의 속삭임입니다. 오케스트라 하나가 그냥 노래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곡이 이러니까 요즘 합창하는데 안 부르는 노래 창피가 돼요. 사람들이 웃는답니다. 사악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비슷한 음악을 참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가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당시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 편하게 작곡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후원만 받아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직업은 없었어요. 그 과정 자체가 결국은 악보를 출판해서 출판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요.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 보통은 쓰임새가 궁전 아니면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후원을 받거나 교회의 후원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아니면 세속음악가라고 해서 길에서 연주를 하면서 돈을 받고 연주를 하거나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일들은 많았지만 안정된 직장이라고 한다면 보통 교회 아니면 궁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종교음악을 써야 하고 그래서 종교음악을 쓰게 되면 일주일에 그 주에 발표가 되는 용도로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곡이 괜찮으면 다른 수도원에서도 권리를 사가서 다른 성당에서도 그 곡을 연주하거나 흔치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았지만 대부분 어쨌든 그 교회 안에서 소화를 하는 그런 곡이었어요. 나중에 직업적인 연주자들, 작곡가들이 생겼을 때 그런 옛날의 곡들을 꺼내와서 다시 출판을 하게 되는 경우죠. 어쨌든 악보라는 것이 판매가 되고 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수익원은 그 직장 안에서만 해결되는 일이었습니다. 궁전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언제 며칠 날 누구의 어떤 임용 축일이 있는데 그날 연주를 하기 위해서 곡을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쓰임새가 있는 곡들의 특징이 있어요. 짧아요. 정말 내가 긴 제대로 된 곡을 몇 년 전부터 의뢰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의뢰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누구의 어떤 몇 년도에 누가 뭘 한다더라 라고 한다면 그 전에 엄청나게 써서 큰 대작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번 주일에 연주되는 교회의 곡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짧을 수밖에 없죠.
이런 짧은 곡들은 악보 자체를 팔기가 애매한 겁니다. 악보를 팔아도요, 그런 판매되는 곡들 자체가 한 곡에 한 권이 안 나와요. 한 권엔 적어도 12곡 정도는 넣어줘야지 이걸 팔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사는 거죠, 악보를. 그래서 옛날로 갈수록 곡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 곡들의 숫자, 12곡의 정도 곡을 한 번에 출판을 했던 곡이 비발디의 4개입니다. 그 중에서 앞에 4곡인 거죠. 나중에 한 곡당 길이가 길어지니까 악보 출판사에서도 이 바로크 시대 뒤에 고전파 시대에 가면 이제 이게 6곡으로 줄어요. 이번에 작품 괜찮은 거 6개 모읍시다 라고 하는 거죠, 출판사에서. 그래서 요거 출판을 딱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토벤 이후의 시대에 가면 베토벤 이미 후기 때부터는 한 곡당 하나가 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건 대부분 한 곡을 사게 되는 거죠. 음악가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길에서 연주를 하면서 모자를 넣고 돈을 받는 거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거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교사로 취직을 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전이나 교회음악가가 되지 않으면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 자체를 하기 힘들었던 상황인 거예요. 악보 출판사들이 이제 막 생겨서 하이든의 음악들로 짭짤하게 수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술가들이 이 출판사를 상대해야 되는 이게 생겨야 되는데 힘든 거죠.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쪽을 또 유태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돈에 밝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예술가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거든요. 돈 계약하는 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술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걸 또 이용해 먹는 거고. 예술가적인 자존심이 있으면 돈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정작 어디 가서 돈 얘기 못 합니다. 누가 저 요번에 이것밖에 못 드리겠는데,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여유 있는 예술가라는 증명인 거예요. 안 되는데요? 저 얼마까지 주셔야 되는데요? 딱 그러면, 이 사람 쪼들리는구나. 이렇게 볼까봐. 아무도 그렇게 안 봐요.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다 민감하단 말이에요. 돈에 민감하는데, 돈에 민감한 척을 예술가들이 해버리면, 저 사람 안 유명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차르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신동여행을 다녔죠. 연주를 너무너무 잘해서 아버지가 너무 얘를 이제 힘들게 키웁니다. 꼬마애가 너무 연주를 잘하다 보니 이 아이를 데리고 계속해서 궁전이나 이제 이런 곳에 가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그 전에도 돈 많이 벌었어요. 길에서. 얘 데리고 다니면서 연주시키고 정말 그 모자 넣고 그걸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길거리 음악가들이나 하는 일이야. 아니면 지금은 버스킹이라고 해서 좀 낭만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거의 주 수입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네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직장에서 직업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된 자리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 고전파 시대에 지금 딱 와보니까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궁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궁 직속 음악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아버지는 알고 계셨고 어렸을 때는 먼저 유명세를 타게 되는 거죠. 신동으로. 35살에 죽죠. 좀 고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 데리고 다녀서 이렇다. 꼬마애를 너무 고생을 시켰다는 거죠. 6살짜리 애, 5살짜리 이런 애를 계속해서 맞춰 태워서 연주 여행 다니고 우리는 그래도 좀 고상한 얘기들만 알고 있는 겁니다. 모차르트가 궁전 가서 연주하고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는 거죠. 술집에서도 연주 많이 했고요. 정말 그 쇼의 수준을 보면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좀 심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제일 심했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죽을 병에 몇 번 걸려요. 이 애들이 이 누나랑 같이 다니거든요. 누나가 피아노 또 잘 쳐가지고 죽을 병에 몇 번 걸리는데 아파서 일어나면 또 가요. 한 번 여행을 몇 개월씩 다닙니다. 이 나라 저 나라 하면서 몇 개월씩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썼던 일기가 하필이면 발견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썼던 일기가 얼마를 손해봤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또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섭섭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문제는 아니 이렇게 어렸을 때 잘 풀렸던 애가 왜 그렇게 어렵게 죽었냐는 거죠. 궁전에 가서 연주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가 궁전에 가서 유명해졌다라고 해서 대중들한테 돈을 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먹혀요. 내 큰 커리어 하나를 잡아서 그걸로 유명해져서 대중적인 쇼를 하고 다녀야지라는 전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옛날엔 아니에요. 대중적으로 나올 돈이 없어요. 그래봤자 내가 길에서 연주하는 건데. 여기 궁전에 갔다는 건 거기서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한 10대가 넘어가면 한 15살 정도 되면 그 옛날에 그 모차르트 있잖아. 그 워낙 잘하니까 걔 이제 궁정 악장으로 앉히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계급이 많아요. 궁정 작곡가도 여러 종류고요. 궁정 오페라 작곡가, 궁정 관현악 작곡가, 궁정 실내악 작곡가. 요 실내악 작곡가가 조금 미치예요. 악기 몇 개를만 연주하는 그걸 나중에 얻게 됩니다. 말년에 모차르트는. 그때까지도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왜? 거기 꿰차고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기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자체가 자기보다 몇 살 아래인 거예요. 애들이. 그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좀 있으면 자기를 치고 올라올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작 10대가 돼서 직업을 구하러 갔을 땐 싸늘합니다. 분위기가. 그러면 이제 답은 하나밖에 없죠. 낙하산. 옛날에 마리아 테레지아 여자가 탁 앉아가지고 얼마나 날 귀여워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 당시에 자기가 자기 자식들을 다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이 권세를 잡잖아요. 유럽의 권세를 잡잖아요. 나폴리에도 자기 아들이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편지를 보낸 거죠. 어머니, 저도 이제 여기서 군주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 궁전에 음악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모차르트 가족이 여기 와 있네요. 어머니 옛날에 저 모차르트 만나신 적 있으시죠? 이 가족. 그랬더니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 가족 내가 알아. 요즘도 구걸하고 다녀? 이래버린 거예요. 그 한순간으로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이쪽에서 좋은 얘기 해줘서 자리 얻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안 풀리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고 다닌 적이 많아요. 어디에 가서도 이 모차르트 아빠가 남긴 편지들을 보면 이번에도 답이 없었다. 답을 줄 줄 알았는데 우리는 가서 허탕만 치고 왔다라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가서 거기 가서 연주하고 나오는데 자리 약속을 안 해주는 거죠. 안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 같은 걸 써서 빵빵 터지지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왔다가 나중에는 귀족들이 소문도 안 좋은 겁니다. 야 어디 저기 내가 궁에서 들었는데 이 사람 음악이 별로래. 왜 난 재밌던데? 아이 그 전문가가 보는 게 아니래. 아 그 내용을 봐. 뭐 음악은 뭐 어떠셔? 내용이 이게 뭐야 이거 막 외설이고 막 이러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피가로의 결혼이 그런 겁니다. 피가로의 결혼. 그 원작이 어디서 금지된 거라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모차르트 음악을 제대로 알아봐주고 좋아해준 사람들이 체코 사람들이에요. 이 체코에서는 피가로의 결혼을 워낙 좋아해서 나중에 막 이 체코에 왔는데 막 그거 한번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다음 작품 돈조반니 같은 오페라를 체코에서 발표를 합니다. 프라하에 가시면 모차르트 흔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들인 거예요. 본국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모차르트가 나중에 병에 걸려서 돈도 없이 병도 고치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때서야 귀족들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 모차르트 죽었대. 아 그래? 야, 그 어렸을 때 그 엄청 신동이었고 야, 그 마술필이 재밌던데? 죽고 나서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술가들의 직업을 안정시켜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후원자들이 앞다퉈서 후원을 하게 되고 후원을 해서 내 후원금으로만 나한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돈을 받고 그걸 생활비로 쓰면서 제대로 곡을 만들되 권한은 처음의 권한만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돈을 주는 사람들 정도는 자기네 악단도 뿌릴 수 있는 귀족들입니다. 내 궁전 안에서 혹은 내 저택 안에서 악단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쓰시고 곡을 쓴 다음에 악보에는 반드시 내 이름을 적어주고 누구에게 헌정합니다. 그리고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독점 권한을 나한테 몇 년간 준다라는 겁니다. 예술가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신경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본인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런 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언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벌집 아들이었어요. 이분이. 재벌집 아들. 집에서 음악하는 거 싫어했죠. 당연히. 이분의 할아버지가 철학가예요. 철학가고 아버지가 은행가예요. 엄청난 부자였고요. 이 사람은 거기서 음악을 했는데 애를 너무 교육을 잘 시켜서 이것저것 잘합니다. 이것저것 잘하는데 음악에 툭 찔러버리니까 나중에는 제대로 이제 음악가가 되려고 하는데 직업 자체를 그런 쪽으로 구하려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제 고민을 하세요. 야, 그 역사적으로 음악가들이라는 그 직업이 먹고 살기가 힘든 직업이다. 근데 넌 아무리 우리 집에 돈이 많아도 우리가 다 얻고 나면 이제 네가 스스로 뭘 해야 될 텐데 그게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음악을 아버지가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얘 아들이 하는 수준이 역사를 이어갈 베토벤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라고 설득을 시켜서 거기서 나버립니다. 원래도 이런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야 음악도 대단하 시켰네 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지만 디테일한 걸 들여다보면 아버지는 반대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악가가 그 직업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맨델스존의 누나가 음악을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엄청나게 말려서 결국에는 누나는 못하게 합니다. 아예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누나가 맨델스존한테 계속해서 내 곡을 출판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나가 썼던 음악을 맨델스존 악보에다 이렇게 얹어서 같이 출판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맨델스존 악보에 누나 곡이 껴있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기는 아닌 게 그 당시에 악보에는 이름을 안 썼거든요. 성만 썼어요. 맨델스존의 악보다. 누나가 맨델스존이니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간 악보가 꽤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겼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말년은 평범해졌죠. 어렸을 때는 아주 초미의 절정, 미소년이었습니다. 누나도 엄청나게 예뻤대요. 엄청나게 예뻐서 제가 누나를 찾아보려고 그림을 갖고 오다가 잘못 가져왔죠. 얘가 동생 맨델스존. 펠릭스 맨델스존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예뻤단 말이에요. 남자예요. 애가 너무 예뻐하지 않게 생기고 음악도 연주도 엄청 잘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예술가들이 자기 집에 초대와서 야 우리 집 와서 아주 연주 좀 해봐. 아저씨하고 이렇게 예술 얘기도 좀 해보자. 막 이런 분이 괴테였어요. 괴테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맨델스존을. 맨날 집에 초대를 했는데 이 대문호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이 꼬마애가 막 말도 잘하고 막 연주도 잘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누나가 같이 가려고 하니까 부모가 말려. 동생 앞길을 막지 마라. 이러면서. 누나가 엄청 화가 나는 거죠. 너 저 괴테 선생님 댁에 가서 현관에서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으면 넌 절교야. 막 이래버려요. 근데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둘이. 누나가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맨날 이제 곡을 쓰면 누나한테 먼저 보내요. 누나한테 먼저 보내서 누나가 어디 고치라고 하면 막 고치고 토론하고 막 그래요.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누나를 슬슬 놀리기 시작하는 거죠. 누나가 어디 고치라고 하면 누나 나는 이제 직업적인 음악가야. 이거 저기 사람들한테 내보이려고 하면 거기 그렇게 쓰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막 긁는 거죠, 사람을.
그러다가 결국에 나중에 누나가 부모님 딱 돌아가시고 나서 야, 나도 이제 작곡가가 될 거다. 이때까지 내가 몰래 작곡했던 거 너 알지? 내가 이거 출판할 거야. 딱 그랬더니 동생이 내가 직업적인 음악가로 살아보니까 누나하고 안 어울려. 이러는 거예요. 누나는 평소에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음악을 썼잖아. 근데 이거 직업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해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쓰는 거야. 제 시간까지 뭘 해야 되고 대중적인 취향을 정확히 알아서 이건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계약 관계고 이런 거 누나는 못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나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무섭더니 이제 네가 더 무섭다. 엄청나게 싸우고 그냥 동생 무시하고 출판을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죽어요. 그것도 피아노 치다가 심장마비를 죽어요. 이러니까 동생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평생 그렇게 사이좋던 누나하고 그렇게 얼마 전에 대판 싸웠는데 얼마나 그 죄책감이 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것 같기도 하고 막 이 사람도 쓰러져서 그 1년 안에 따라 죽어요. 맨델슨이 멀쩡하게 살다가 38살에 누나 죽고 나서 그 충격으로 쓰러져가고 못 일어난 사람이 맨델슨이에요. 누나가 이분이에요. 파니 맨델슨. 어떤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여자 작곡가는 없나요? 클래식 음악계에 그 여자 작곡가들은 왜 그렇게 없나요? 이름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파니 맨델스존 그리고 맨델스존과 친구였던 그 슈만, 그 슈만의 아내 클라라 슈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연주는 허용이 됐었습니다. 여자들 연주하는 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작곡은 여자의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성적인 편견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나오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막았으니까. 아예 사회 활동 자체를 못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옛날에 그 빈 필하모닉 여자 단원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다 남자들이었잖아요. 오죽하면 아주 최고의 연주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남자밖에 없나? 근데 이상하죠. 솔리스트들은 다 여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정경화 씨도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 그 조직에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인종차별까지 가는 거죠. 검은 머리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거죠. 음악계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요즘 보시고 계시죠? 다른 분야에서 한류가 그렇게 치고 나가도 그래미 보세요. 지금 하는 짓들 보세요. 그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음악사에서 가장 부유했던 천재, 그러나 음악 노동에 유일하게 거의 신경 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이 셰익스피어 연극의 음악을 붙여서 요게 부수 음악이라고 불러요. 클래식 음악은 일부러 용어를 어렵게 씁니다. 일부러 어렵게 써요. 아는 체 하려고 엄청 어렵게 씁니다. 부수 음악이 뭡니까 세상에? 부수 음악. 부수적으로 필요한 음악이다라는 뜻입니다. 부수적으로 필요한 음악. 배경음악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음악을 극음악인데 음악이 주가 되지 않는 작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악이 주가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오페라, 발레. 얘들은 음악이 줍니다. 그런데 연극, 영화 음악은 배경음악으로 쓰인다고 해서 얘네들을 부수음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발 용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한여름밤의 꿈 연극음악에서 맨 처음에 추가한 세 곡, 맨 처음에 서곡부터 썼고요. 이 서곡이라는 게 앞에 이제 막 오르기 전에 이 서곡을 먼저 연주하잖아요. 왜 서곡아 불과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거 왜 만드는지 아세요, 서곡? 늦게 오는 관객들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이 서곡이라는 게. 막이 올라가면 관객이 입장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늦었는데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 서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서곡을 뒤에 앞으로 뭐가 나올 것이다를 한꺼번에 쫙 보여주는 역할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왜 영화에서도 이 타이틀롤 나올 때 이걸 서곡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을 미리 한 번씩 보여주는 그런 타이틀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보통 서곡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서곡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 세 곡을 추가했어요. 그 세 곡을 맨 먼저 추가한 세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듣는 음악 이겁니다. 물론 뭐 여러 번 듣는 분도 계시죠. 신랑 신부가 마지막 행진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악은 쓰임새가 있어야 유명해진다고. 근데 이 쓰임새가 결혼식에 연주하라고 쓴 건 아니에요. 이걸 찾은 거죠, 사람들이. 웅장한 클래식 음악을 쓰고 싶은데 이것도 예술 사람들 생각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요. 결혼할 때 오케스트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맨 처음에 쓴 사람이. 영국의 공주가, 앤 공주가 그분이 이제 자기 클래식 연주 할 때 이제 그걸 배경으로 쓰고 싶은데 맥락에서 클래식에서 결혼식에 쓰였던 음악을 쓰는 겁니다. 한여름밤의 꿈 연극의 그 왕각의 결혼식 장면에 이 음악이 쓰였기 때문에 이걸 빼서 자기도 왕족이니까 쓴 겁니다. 요정의 왕들이 결혼하는 장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 때문에 유행이 돼서 전부 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강요한 적 없습니다. 아무도. 결혼할 때 이거 쓰라고 강요하는 사람 없죠. 물론 그렇게 하죠. 결혼식장에서 옵션을 고를 때 연주자들이 이걸 연주할 겁니다. 이게 화려하잖아요. 화려하니까 보통 이제 지금 우리 현대적인 예식에서 하는 거 국한된 얘기도 있겠지만요. 마지막에 보통 이제 자 이제 희망찬 출발! 그러면 그때 빠바바밤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랑 신부가 들어갈 때 입장할 때 나오는 음악도 이제 고르고 싶은데 신부 걸어갈 때 이런 음악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빠바바바 막 이러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곡을 골랐다는 게 이거죠. 바그너의 결혼 행진곡 홀레 합창. 이건 느리니까 쭉 천천히 걸어가면서 신랑 입장할 때는 뭐 별게 없으니까 막 고릅니다. 신랑 입장은 정해놓은 게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클래식 음악 한 사람들도 정해놓을 만도 한데 뭐 요즘에 뭐 같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저 결혼할 때는 그냥 대중음악으로 다 해버렸어요. 뻔한 게 싫어서. 바그너는 독일 사람이고 유태인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이 바그너의 음악을 이용을 하는데 멘델소인이 유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치가 그때 멘델소인 동상도 철거하고 막 그랬거든요. 역사에서 음악사에서 막 지워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멘델소인이에요. 둘이 만난 적이 있어요. 맨날 멘델소인하고 바그너하고 되게 싫어해요. 둘 다. 멘델소인은 좀 예의 있게 대해줬는데 나중에 바그너는 그 유태인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바그너가 멘델소인 보고 지휘를 한 적이 있어요. 멘델소인 어쩔 수 없이 레퍼토리에 멘델소인이 있는데 내가 지금 방법이 없다. 이 사람 보고 지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장갑을 껴요. 흰 장갑을 끼고 지휘를 하고 장갑 태워버려요. 그 정도가 싫어했단 말이에요. 둘이. 그 둘의 음악을 우리가 하는 결혼식장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시는 겁니다. 결혼하셔가지고. 자, 이 멘델소인의 음악이었습니다.